오태훈의 시사본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제1야당 대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가서 연설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 이후에 뉴스에서 많이 다뤘어요. 예.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격려라든가 비난도 꽤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반응이 아무튼 꽤 뜨겁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격려가 많고요. 근데 아무튼 관심이 뭐 거의 뭐 폭발적이네요. 지금 오늘 지금 만 이틀이 안 됐는데 네. 조회수가 거의 50만 가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전체에서. 예. 그게 지금 첫째 날에는 10등 했다가 어제는 6등 했다가 오늘 3등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 잘 챙겨 보시나 봐요. 안 봐요. 이번에 처음 봐요. 그러셨군요. 유튜브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예. 실검 순위 같이. 그게 뭐 지금 3일째 계속 상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예. 뭐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만드는지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예, 이런 거 익숙해지시면 계속 강성 발언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강성 발언이 없었죠. 그렇고 제가 여태까지 대정부 질의한 것 중에 가장 좀 프렌들리하게 중간에 말 끊는 것도 없고 제 메시지 전달하는 걸 중심으로 했는데요. 어떤 그 국민들의 그 눈높이도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좀 생산적이고 자기 메시지 전달 이런 걸 중심으로 좀 평가하는 거 아닌가.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다.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될지 아니면 또 연설할 때 뭐 야당 쪽에서 야유라든가 뭐 고성 같은 것들이 오간다 했을 때 파장도 커질 것 같고 원론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파격의 파격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주민 15만 앞에서 직접 연설하게끔 하는 것. 사실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미리 원고를 받았더라도 그거야 또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TV 생중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 답방 자체도 파격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지금 확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젊은 파격으로 볼 때 저는 국회에 본인은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그걸 좀 품격 있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 국회를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 야유를 하는 건 그래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뭐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유를 받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민주주의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우리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저는 품격을 지킬 거라고 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요. 지금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미국 방문 중이기도 하고 지금 남북미 화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총론으로는 어쨌든 평화에 기여하고 평화를 앞당기고 비핵화에 기여하고 비핵화를 앞당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는 이제 대정부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좀 정부가 좀 과잉하는 건 좀 견제를 하고 좀 부족한 건 도와주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둘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부족한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의회나 특히 미국 의회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진전이 되었을 때 평화협정이나 제재도 그렇고 이거 미국 의회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와 소통하는 거는 정부의 힘으로 좀 부족하고 우리 국회도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원래
이번 달에 가기로 했는데 연기돼가지고 한 11월 달 가기로 했는데요. 예. 그런 뭐 의회 외교도 하고 또 남북 간의 국회회담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네네. 근데 과잉도 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과잉은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이 중국, 러시아랑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유엔 제재를 흔들려 하는 거 아닐까 의심이 있어요. 미국 쪽에서. 예, 미국 쪽에서 의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지금 미중 무역 경쟁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유엔 제재를 약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중러랑 같은 편이 아니다. 같은 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네. 그런 건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철도 도로 착공식을 예.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연내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착공식 연내합니다. 예. 하죠, 그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사실 유엔 제재가 좀 풀리고 공교롭게도 연내 좀 풀리고 착공식 하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근데 풀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착공식 지점이 이 북한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북한 안에서 해야 돼요. 아, 착공식을 하려면 예. 정상적으로 하려면 왜냐하면 연결 시점 착공 지점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유엔 제재가 풀리면 좋지만 연내에 일부라도 안 풀리고 착공식을 강행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연내랑 못 박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좀 그것도 좀 여건이 되면 이런 네. 말을 붙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뭐 더 하면 해외 동포 기업들이 한 150개 정도 방북을 한대요. 이번 달에. 예. 이것도 좀 한 북미 정상회담 한 뒤에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 선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하면 좀 더 자연스럽다. 한두 달 뭐 빨리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경제인들이 자꾸 가면. 예.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개인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우리 당 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입장입니다. 논의는 필요하다. 예. 논의. 그리고 논의도 시기상조다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쟁점이 몇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 소요가 아직도 부족하다. 정부 측에 내놓은 게.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북한 적대 행위 중단하자고 했는데 네. 그 적대 행위 한미연합훈련이 들어가는 거냐. 전략 자산이 배치되는 것도 적대 행위냐 미국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쟁점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해야 된다 우리가. 예. 그래야 이견들을 해소하고 뭐 근데 이제 또 정치적 여건도 있죠. 예를 들어 종전 선언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판문점 선언이 많은 부분이 투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엔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관련된 거를 이제 동의해주는 시점 문제죠.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점을 종전선언 전에 하는 게 좋으냐,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당내에 논의 자체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하고요. 그런 논쟁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서울 급등 지역은 잡힌 것 같다. 유동성 과잉이 일어난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등과 급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은 급등하고 지방은 또 급락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아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정부가 급등보다는 이제 급락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급락하게 되면 금융위기까지 같이 올 수 있잖아요. 예. 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게 많고 또 부동산 거래가 너무 안 되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추석에서 본 건데 인테리어 업자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어요. 예.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가게들도 지금 새로 개업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니까 인테리어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실물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부동산 급락이. 그래서 지금 지방은 부산, 대구, 세종 이 세 개 정도 부동산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즉각적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지금 미분양률이 뭐 신도시도 한 80, 90%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방에도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동산 강남 부자인 의원이나 관료는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법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정책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예. 어젠가도 이제 보도가 나왔던데 그 정부 청와대에 부동산 정책 결정 관여돼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0% 이상이 강남 부동산 부자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정책을 내는 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내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한 게 국토교통위원회인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 강남 부동산 부자가 그 국회의원 중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것도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정책을 신뢰를 해야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행동을 하거든요. 네. 정책을 하더라도 저기 부동산 부자가 많으니까 이거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하더라도 네. 국민들은 자기를 손해보는 짓 하겠냐? 신뢰성이 떨어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남 부동산 부자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빼자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법안도 발의할 겁니다. 아, 법안 발의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이번 달 내로 하려고 합니다. 강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강남구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3구를 다 포함하시는 강남 거죠? 3구 다 3구 다 포함해서요. 네, 그 실소유하는 건 배제해야죠. 자기 집 한 채 있는데 뺄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 집값 뭐 잡아야 하고 지역 집값은 너무 내려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때까지는 급등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는 부동산 양극화를 막아야 된다. 한쪽은 너무 오르고 한쪽은 너무 내리고 그래서 수도권 정책 중에서 지금 정부 정책 중에 한 가지 미흡한 게요.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가면요. 네. 이게 또 오릅니다. 노무현 때 정부 때 다 해본 거라서 이게 제가 이제 요즘 많이 강조하는 건데 그 정가 매매 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정가 매매 주택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가 한테 팔고 정부가 이제 공공주택 만들어 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산 사람이 되팔 때도 다시 정부한테 파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가격이 거의 물가 인상이나 금리 정도 감안해서 네네.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투기 목적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 거래를 금지하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식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되파는 거를 정가로 되파는 걸 조건으로 그러려면 이제 그래서 제가 용산 미군기지 같은 좋은 길목에 네네. 이런 정가 공공매매 주택 이거를 많이 지으면 예. 이 서울 집값 급등을 막을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로 경기도에 많잖아요. 이거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난번 대정부 질문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